네, 안녕하세요. 닥터구의 쓰르고 TVC 고용근입니다. 아마 복장이 바뀌었죠. 계속 쓰르고 입고 하다가 이제 쓰르고 입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연골이나 연골판을 알려면은 관절 내식이 뭔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공관절이야 다 아시잖아요. 그냥 연골이 없으면은 연골 대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아니면은 이런 연골판, 연골, 염증 이런 건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아요. 관절 내시경은 내시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육아 보면 유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런 뭐 대장 내시경 하는 것처럼 관절도 내시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유내시경 같은 경우는 식도에다 집어넣잖아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같은 거기에다 이렇게 흉부에다 하잖아요. 근데 관절 내시경 말 그대로 관절에 내시경을 넣는데 재밌는 건 식도나 대장 내시경은 들어가는 게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관절은 피부가 싸고 근육이 싸게 입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시경을 관절에 집어넣으려면 입구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입구를 만들고 그 입구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고 그리고 관절을 직접 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주는 건데 우리 민지원 원장님이 세브란스에서 관절경을 전공하시고 저랑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이세요. 잘생기셨어요. 마스크보다 더 잘생겼을 텐데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이 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연골연화증도 설명하려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 내시경을 보는 게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관절 내시경이 하는 그런 수술 도구예요. 이게 좀 있게 보이지만 굉장히 고가 장비예요. 내시경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시경하고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보이죠? 요 렌즈. 요 렌즈가 관절에 들어가서 뭐 무릎은 무릎 관절, 어깨는 어깨 관절, 허리는 허리 관절의 모양을 다 볼 수가 있는 이게 장비인데 그래서 원리는 제가 위내시경 할 때 위에다가 이런 렌즈를 넣어서 위의 모양을 화면을 보잖아요. 아마 경험이신 분들은 위 내시경 할 때 다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은 이 렌즈를 무릎 관절에는 어깨 관절 또는 허리까지 넣어서 그 모양을 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렌즈를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무릎에다가. 이게 무릎에 들어가서 무릎의 모양을 볼 공간이 필요하죠. 이게 화면이에요. 이 화면에 무릎의 모양, 어깨면 어깨의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렌즈가 이 선이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TV에 이렇게 전원 꼽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 렌즈, 이 화면에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가 있죠. 물주머니. 이 관절은 공간이 이만한데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물을 집어넣어요. 복강경수를 할 때 시옷가스를 해서 배를 불리고 내시경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런 관절은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불리고 거기다 이 렌즈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렌즈가 무릎에 들어갈 거고 이 들어가 있는 렌즈에 보이는 이런 무릎의 모양이 이런 전선을 통해서 이런 TV 화면에 연결되어 있고 관절을 잘 보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이해하셨어? 그러고 나서 문제는 남은 게 뭐겠어? 이 렌즈를 관절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보면은 관절에는 어때요? 피부가 덮여 있잖아요. 물을 집어넣어서 팽창시키고 이렇게 부풀잖아요. 이렇게 한 50개 정도 집어넣으면 관절이 넓어지잖아요. 공간이 생기겠죠. 그럼 이 관절에다가 저희가 이 렌즈를 집어넣으려면 그냥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칼 위험한데 한 5mm 정도의 구멍을 딱 뚫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렌즈를 집어넣으려면 그러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하는 관이 있어요. 캐놀라라는 관을 이렇게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빼고 여기다가 이 렌즈를 집어넣으면은 이 렌즈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 이번에 무릎을 보는 거예요. 여기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화면. 네, 보이죠? 젤링 오면은 연골이 손상되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연골이 손상되면은 연골 속에 있는 연골이 손상돼가지고 연골 찌꺼기 나오면은 여기 하얗게 떠다니는 거 보이세요? 뭐 떠다니죠, 중간에. 이런 하얀 찌꺼기도 돌아다니잖아요. 보이세요? 하얗게 떠다니는 것들. 이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연골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연골이 좀 떨어졌죠? 이게 바로 연골연화증이에요. 제가 연골연화증의 순서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연골이 물렁물렁해지다가 그 다음에 피셔링 된다고 파인다고 하지. 이게 머리카락 설명했잖아요.
밑에 있는 연골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연골이 딱딱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연골이에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연골이 어때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이게 연골연화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은 찌꺼기 돌아요, 이런 거. 이게 연골대에 떨어진 찌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연골 조각이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자기 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는데 떨어지면은 이 연골을 이루는 성분 중에서 콜라겐이나 프로테인, 글루텐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여기 노출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혈관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혈관이 들어있으면은 이 혈관들이 빨갛죠. 원래는 빨갛지가 않아요. 여기는 혈관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은 이런 찌꺼기를 우리 몸에 있는 무릎에서 면역작용을 해서 이물질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코로나 때 주사맞고 무릎 아프다고 똑같은 거예요. 면역작용이 나서 이렇게 이걸 없애려고 하면 혈관들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염증이에요. 그러면 이런 염증이 나쁜 물질을 품어내요. 어떤 물질이냐면 연골을 손상시키고 뼈를 녹이는 뭐 TNF라든지 인터럽킨 이제 말씀했겠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연골을 손상시키는 거. 찌꺼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있고 무릎이 부으면 이 염증을 제거해주고 이런 찌꺼기들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하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고 쭉 다 볼 수 있어요. 옆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무릎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옆에도 볼 수가 있어요. 봤더니 뭐야, 빨갛죠. 이게 다 염증. 그러니까 찌꺼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장비들이 다 있어. 술 장비들이. 왼쪽으로는 이런 렌즈를 넣어서 물을 보고, 내가 보고 오른쪽으로 장비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하얀 게 연골이거든요. 연골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연골은 딱딱하죠. 그래도 보세요. 여기 볼까? 어때? 딱딱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볼까요? 들어가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 쪽 연골 봤더니 연골이 눌렀더니 좀 딱딱하게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어떤 연골이 들어가 보이세요?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보이죠? 이게 연골연화증 1단계. 연골이 딱딱하고 쿠션이 있어야 충격을 흡수하는데 연골이 물이 없어지면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연골이 딱딱할 때는 힘을 이렇게 받아주겠지만 이게 물렁물렁하면 그 힘이 올라가겠어요. 4mm밖에 없는 밑에 있는 연골이 뼈로 간단 말이에요. 뼈는 되게 아파요. 시큰거리 아픈 게 이게 1단계 연골 연화증. 2단계는 아까 보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는 단계, 떨어져 돌아다니는 단계. 이런 손상된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이거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연골이 물렁물렁하죠, 여기.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가서 연골 손, 여기 파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세요? 1단계인 물렁물렁한 게 단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피셜이 머리카락 나오면서 이런 찌꺼기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또 연골을 손상시킨다, 이거. 그래서 이런 경우 염증을 제거하고 이런 찌꺼기들이 더 생기지 않게 해서 거기다 염증을 방지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연골 재정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주사 치료 같은 걸 해가지고 연골을 강화시킨다, 이런 방법이 지금 최근에 이용되는 방법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빨갛죠? 이런 데들. 이게 아까 염증이라고 했죠. 염증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바깥쪽 염증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안쪽으로 아까 연골이 물렁물렁했죠. 여기는 어때요? 그래도 딱딱하죠. 달라요. 저기 보면 찌꺼기 같은 거 보이죠? 연골 손상들이 시작되죠. 이렇게요. 이분이 제일 증상이 시큰거린다는 거예요. 걸을 때 30분 아프고, 그 이유가 붓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연골 연화증이 오니까 힘이 뼈로 가니까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 염증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걸 하기로 한 거예요. 하고 가서 옆방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슬기티비지 고영고입니다.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그 관절 내시경이 뭔지 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외래 보면 자꾸만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수술했던 영상들을 보니까 더 이해를 빠르시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요즘 조금 시간이 되니까 제가 가능하면 우리 그 영상팀을 술술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관절 내시경 하게 되면은 물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젖지 않게 된 비닐 방수복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건데 이분이 참 오늘 좀 고민스러운 환자인데 다들 갔더니 방법이 없다. 왜냐면은 인공관절 하긴 너무 젊고 그렇다고 해서 아픈데 우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약 먹고 버티시라고 저 찾아왔어요. 이유는 이 왼쪽 무릎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뼈가 있고 감기가 떨어져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무릎이 여기 검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는 하얗게 보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뼈가 검게 보이잖아요. 여기 뼈가 죽은 부분이에요. 괴사. 제가 뼈 괴사 많이 했죠. 이건 특별히 원인이 없는데 이렇게 뼈가 죽어도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봤더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MRI를 찍어봤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뼈가 이렇게 하얗게 괴사돼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뼈가 하얗게 죽어 있잖아요. 이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이때만 해도 본인이 젊으니까 통증을 잘 못 느껴서 그냥 고민했다 좋았다 와서 이것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연골은 있어 보이는데 뼈가 죽어 있으니까 연골이 떠 있는 거예요. 기능을 못해요. 아픈 거예요. 환자분이 이제 아프시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들,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더 진행됐기 때문에 인공관절이 정답인데 그러기엔 너무 젊으시니까 뼈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런데 워낙 심하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가 얼마나 될지는 내가 장담할 수는 없다. 근데 뭐 방법은 없다. 그랬더니 환자분이 고민하고 가셨다가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서 이제 본인이 고민해가지고 심하죠, 굉장히. 이 뼈가 괴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물주부가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이런 뼈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약물을 넣겠다. 그리고 염증을 제거하겠다. 근데 워낙 심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이렇게 너무 많은 기대는 안 하지만 좋아는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하기로 하셨어요. 오늘 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하시고 왼쪽인데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이건 염증 제거하고 결국 약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요. 주로 관절 내시경만 몇 년 했어요? 6년, 7년 했어요. 7년 차. 본인이 관절 내시경도 받아보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워낙 잘하신 분인데 제가 협조를 구해서 워낙 이분이 심하시기 때문에 좀 경력 있는 분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수술은 관절 내시경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일단 제거하고 또 죽어있는 뼈에다가 약을 넣어서 할 건데 이런 장비들은 다 돼 있어요. 관절 내시경은 제가 저번에 어떤 걸 알려드렸고 오늘 수술의 목적은 인공관절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염증 제거하고 가능하면 뼈를 한번 재생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다가 물을 넣어서 팽창을 시키고 구멍을 뚫는다고 했죠? 그 구멍을 뚫고 내시경 장비를 집어넣으면은 이 관절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게 연골연화증 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제가 빨간 것들 염증이 쫙 깔려있죠. 이런 것들 제거를 하지 않으면 자꾸 염증 나쁜 물질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면 빨간 것들도 염증이거든요. 염증을 제거해야 더 이상 통증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쁜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아니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빨갛게 노란 건 정상 지방이고 이런 빨간 것들을 싹 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쭉 제거해주고 그래야 더 이상 염증이 오지 않을 거고 렌즈를 좀 방향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하면은 위에 부분도 보이거든요. 위에도 있나 위에는 위는 노랗죠. 염증이 없는 거예요. 괜찮고 여기다 뭐가 또 끼어 있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있으면 조금 빨간 부분들을 제거를 해주고 깨끗해졌죠. 아까 그 노랗게 빨갛던 부분들이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옆으로도 가보는 거예요. 옆에도 가서 옆에도 어떤가. 옆에도 보면 조금 이 정도 괜찮죠. 넘어와서 보면은 빨갛죠. 또 이쪽도 보면은 빨갛죠. 이런 거 다 제거를 하면 되고 문제는 제가 하면 되는데 아까 말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연골 손상했던 이 파인데 아까 연골도 있다 보이는데 사실 이게 다 떠 있어요. 심한 뭐 염증 제거는 금방 합니다. 바깥쪽 부분 봤더니 그 상태가 여기도 연골이 손상되어 있지만 젊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거기다 근데 이거는 이쪽보다는 안쪽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워낙 나이가 많다면 인공관절 하시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젊으셔서 그러니까 이 관절 내시경을 가서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심하죠? 작업을 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아까 MRI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염증은 다 제거를 했고요. 여기 부분은 딱딱하잖아요. 같은 부위인데, 근데 이 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연골이 푹 떠있죠? 여기가 아까 말한 뼈가 죽어있는 부분이 더 있는 거죠. 맞죠? 다 연골이 뒤에 다 죽어있는 거예요. 뼈도. 저 있고, 다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이게 관절 내시경은 피가 나고 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보신 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다행이야. 뭐.
이모가 좀 보이처럼 치마를 하고 그러는데 아까 MRI 봤던 물주머니 같은 거 이런 거예요. 하얗게 보이죠? 이런 거. 요 주위 부분이 뼈가 죽어있는 걸 여기서 약을 넣어서 뼈를 재생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뼈를 대체하는 뼈 대체제거든요. 이런 것을 갖다 하는 게 이제 노하우예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조금 보시는 분들이 좀 겁나시면 겁날 건 없어요. 하긴 여기 하얀 부분이 약간 물주머니 부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장면들을 저희 우리나라 유튜브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는 그런 유튜버를 보면 많이들 볼 거예요. 그러다 아까 그 약을 좀 넣어서 뼈가 재장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건데 저희가 이거 이렇게 약을 넣고 개발하는데 한 달 반 고생했어요. 이 구멍 두 개다가 아까 그것도 집어넣고 여기 들어가면 다음날 걸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이게 한 두 달쯤 되면 이제 뼈로 이렇게 좀 대체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집니다. 워낙 심하지기 때문에 저도 환자님께서 봄에다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보여드렸고 이런 것들을 자꾸 실시간 보여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유튜브를 수시에 찍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오셔서 그런 장면들을 좀 이렇게 가능하면 해서 환자분들이 워낙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들 하시니까 좀 그런 기회를 갖고 외래시도 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르기 뮤직 고용곤입니다. 이 수술실 저희 병원 환경이에요. 남이나 에어컨은 뭐냐면은 수술 후에 염증이 문제되잖아요. 그런데 수술 후 염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제일 많은 게 수술 시간이에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게 수술할 때 이 공기 중에 먼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염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라미나 플러 해가지고 쭉 쏴줘요. 쏴가지고 이 먼지를 이렇게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다닐 일 없잖아요. 근데 이 장비가, 이 시설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온도 가습기, 저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습도 맞춰주고 이렇게 온도 맞춰주는 이걸 하는 이런 공조 시스템이 일반적인 병원들 수술방 하나를 세팅하는데 일이면은 이 정도는 들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또 아주 큰 그런 대학병원이 아니고 또 웬만한 대학병원도 뭐 몇 개의 방들이 있는데 저희는 거의 다 이걸 해놨죠. 오늘 설명하고 싶은 뭐냐면은 제가 가능한 병원을 안 비우려고 하는 저는 외국 나가는 것들은 학회 같은 건 주로 추석 다른 병원들 외국 병원 보는 건 추석이나 구정 때 이용해서 3박 4일 이 정도 또 미국에 4박 5일 갔다 오는데 제가 유일하게 평일에 시간을 빼서 가는 학회가 있어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예요. 미국 학회가 아니라 미국에서 하지만은 전 세계에 이런 발표들이 모여지고 전 세계 정형외과 영예하는 이런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전시되는 이런 광장이에요. 강의장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거의 진짜 엄청나게 큰 공간에 전 세계에 앞으로 가야 할 지금 하고 있는 정형외과에 관한 영역에 대한 것들이 다 회사들이 쫙 있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갔을 때 조그만 회사가 지금 같은 엄청 커져 있는 회사도 있고 10년 전에 갔을 때 굉장히 큰 회사가 없어진 회사도 있어요. 쭉 보면은 최근에 가보면은 이런 정형외과에서 막 갑자기 큰 회사들이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이 많죠. 이게 무릎 관절염에 통증 치료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무릎 관절염에 재생의학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해로 한 4년 전인가 한 5년 전에 갔을 때 아주 조그만 회사였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갔을 때 굉장히 회사가 크게 있어요. 그 회사가 무릎 관절염에다가 통증 완화하는데 통증 완화를 오래가는 이 물질을 개발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통증 비술적 영역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고주파 열 치료술인데요. 관절염이 오래 지속되면은 무릎 뒤에 있는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염증이 올 수밖에 없겠잖아요. 우리 꼬집은 머리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염이 있으면 어떤 원인이든 결국은 신경을 통해 머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통하는 신경들이 관절염의 통증이 노출되면은 이게 민감도가 낮아져가지고 평상이 열인데 한 5 정도에 가도 통증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사를 놔서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놔서 신경을 약간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신경주사를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그 치료는 3개월 6주 이상 안 가요. 그런데
막 반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스테로이드 항염증 그 주사를 놓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계속 느끼거든요. 신경에 가는 뭐 엑소네라는 그런 신경 전달하는 그 통로가 있고 그걸 전달시키는 싸고 있는 막이 막이 있어요. 이 신경이면은 신경이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달이 가는 안쪽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는 이 막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마이렌 시스라는 이런 막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기적인 자극을 통해 열을 주면은 신경을 싸고 있는 그 막이 변성이 돼요. 저희가 계란 같은 걸 삶으면은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열을 주면은 전달을 시키는 이런 싸고 있는 막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변성이 돼요. 그래서 통증을 잘 못 느끼게 해준 이런 원리를 개발된 게 바로 고주파 열 치료술이고 이 치료법 하게 되면 한 2년, 3년은 간다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 연구된 게 굉장히 오래도록 해왔던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통증과 맥붕대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기술이 또 신의료기술의 유액이 통과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런 장비, 이 초음파를 보면서 이 무릎 뒤에 있는 신경을 찾는 거예요. 신경을 찾고 거기에 저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런 장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원리는. 그래서 세팅을 하면 여기서 정기적인 자극이 나오잖아요. 그 정기적 자극이 이 장비를 통해서 열로 전달되는 거예요. 열은 어떤 장비 같은 경우는 뭐 70도 하는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42도 하는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60도 다 달라요. 꼭 수술이 아니라 수술이 어려우면 이렇게 늦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시작한 장비인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하셔야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시암이라고 장비가 있어요. 장비를 통해서 이 뼈 모양을 보면서 신경의 진행을 찾는 건데 요즘은 초음파는 하니까 이 초음파 도플러 초음파거든요. 도플러 초음파는 뭐냐면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은 여기에 지난 혈관을 찾을 수 맞죠? 혈관 찾게 되고 바로 신경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 혈관 근처에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릎 주위에 있는 신경을 보기 위해서 이 초음파를 하는 거예요. 외래 오신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신경 찾아서 이거 생각하시면 달라요. 보세요. 제가 초음파 보시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세요? 저게 혈관이죠? 네. 소포마 혈관이라는 저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전등불처럼 반짝반짝 하는 거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무릎 주위에 있는 혈관이고 그 혈관 바로 옆에 신경이 지나가요. 그게 영어로는 제니큐럴 아터리죠. 제니큐럴 신경이라는 너브가 있어요. 그거 신경을 전달시키고 찾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그 부분, 저기 신경 혈관 보이는 옆에다가 혈관에다 놓는 게 아니고 그 혈관 옆에 신경이 지나가는 원래 모든 게 신경 혈관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혈관을 도플로 좀 찾고 바늘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이 4가지가 있어요. 밑에 바깥쪽에 있는 통증은 거기에 신경이 크게 지나가요. 비골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주로 또 통증이 안쪽이기 때문에 3개를 찾고 찾는 과정. 보시면은 기구가 들어가는 거하고 이제 2개를 넣었어요. 지금 안쪽 밑에 있는 바깥쪽에 안쪽에 있는 지금 신경을 찾아서 혈관 찾은 다음에 옆에 집어넣고 위에 안쪽에 있는 혈관 찾고 옆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위에 바깥쪽에 있는 혈관 찾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신경 차단들의 주사하고 달라요.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게 복잡한 거고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깥쪽 뭐 들어가죠. 하얀 선 보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바깥쪽에 혈관 찾고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타겟팅이 됐어요. 어떤 타겟팅? 통증을 느끼게 하는 4가지 신경 중 3가지 타겟을 한 다음에 열을 주할 거예요.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요 열이 한 42도인가가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을 전달할 때 물을 집어넣으면은 그 주변에 그 들어간 만큼 전달되니까 넓게 타겟이 되겠죠. 범위를 설정하고 아까 말한 저걸 꽂는 거예요. 꽂고 다 연결한 거예요. 3개의 전극을 다 연결해서 저 기계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여기서 정기적인 자극을 줘요. 42도로 딱 돼 있죠. 제가 아까 42도 정도. 어떤 장비는 76도짜리 장비도 있고 어떤 장비는 한 60도짜리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장비 소리 울리죠. 따다다가 한 번씩 열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몇 번 정도 하죠? 4분. 네? 4분 정도. 4분 동안 전기를 통해서
전기정착이 열로 바뀌어서 단백질, 아까 봐도 신경에 있는 막을 변성시키는 과정 4분 동안은 펄스가 몇 번쯤 들어가나요? 지금 하면 뭐한 1, 2초에 한 번씩 혹시 보신 구독자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레디오 프리퀄시라는 걸 쳐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치료법들이 무릎만 하는 게 아니라 허리, 어깨 50견, 그다음에 요즘 고관절도 많이 하더라고요. 고관절 이게 다 발전을 해요. 무릎에 시작하지만 항상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번에 이런 기술이 신유기술에서 유익이 통과가 됐고 허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하고 나서 아프신 분들 이거 많이 해요. 인간 다르기 때문에 인공관절 하고 나서 3개월 되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을 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걸 해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이 열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냉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그 SBF나 PRP 이런 것들은 퇴행성 환절 이상기 때문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말기도 하게 허가가 됐어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한 10명 하면 이 적응증 되는 분이 7, 6명 정도. 3명은 해도 별 효과 없다 이런 분도 있고 잘 나가야 돼요. 단백질 변동되면은 이 통증을 느끼는 그 감각 그 시그널이 못 올라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느끼는데 이런 걱정들 많이 해요. 신경 성장하니까 신경이 잘라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신경이 감각을 느끼는 감각신경, 통증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있고 움직이는 운동신경이죠. 이건 감각신경을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고 다 번어나갈 수가 있고 이게 한 2년이 돼 또 돌아와. 그리고 쭉쭉 회복이 되는 거예요. 2, 3년 동안 그래서 회복되는 기간이 한 2년, 3년 동안 통증이 없어지는 거고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자세히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는 보지 못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건방지지만 조금 설명할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주시면 제가 설명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3TVC 고용구입니다. 오늘은 연골 재생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제 복장이 바뀌었죠. 저번에 이거 입었잖아요. 방수복. 근데 그걸 봤던 후배들이 저한테 원장님 요즘 그거 안 입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나는 평생을 이거 입어왔는데 했더니 그거 아니고 요즘은 장하시면 된다고 해서 장화를 바꿨어요. 근데 미리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웃더라고요. 이걸 왜 시작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한 익숙한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남자잖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 딸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 요즘 안 안아줘요. 나이 크니까 이게 안아주는 거하고 엄마를 안을 때 느끼는 부분은 엄마가 더 푸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자기를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태아 때 있던 환경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자궁 안에서 영향을 보급받잖아요. 그때 익숙했던 환경들이 어머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냐면은 오늘 연골 재생을 하는 방법은 바로 세포들이 그 익숙한 환경에 적응을 해서 연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건데 바로 콜라겐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연골 재생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고 그다음에 연골 세포 자체가 그냥 양이 적어요.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없으니까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많이 진행돼서 뼈가 아플 때 아픈 거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가 적기 때문에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연골을 혼자 힘으로는 재생이 안 되지만 혈관이 없기 때문에 남의 힘을 봐서 재생하는 방법도 나와서 처음 나온 것들이 바로 비세 천공술이에요. 연골 두께가 3mm밖에 안 되죠. 3mm 밑에는 뼈가 있어요. 뼈에다가 구멍을 임용을 내는 거예요. 조만하게. 뼈에 있는 피가 흘러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 미세 천공술을 이용한 연골 재생술인데 과거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 밖 없었는지 알았는데 문제는 연구가 나오니까 이 미세 천공술은 가능하면 50세 이전은 50세 이상 하지 마라.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방법이 무릎 내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연골을 띄어요. 조금 띄어서 밖에서 배양을 해요. 연골 세포를. 배양해서 그 연골 세포를 가지고 집어넣는 자가 연골 배양술이 있어요. 이게 아주 옛날 20년에 개발된 거고 한때 유럽에서 미국 유행했어요. 그러다가 그 결과가 시원치 않으니까 넘어간 게 그 자가 연골을 배양하는 거에다도 방법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연골 세포를 집어넣고 골막을 때 꾸미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요즘 안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식들이 어머님 그 태아 때 느꼈던 그런 환경을 주는 것처럼 세포들이 자기가 편안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첨가하는 게 있어요. 그게 스캐폴드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세포보다는 줄기세포가 낫다 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하기 시작해요. 카티스템 그런 방법이죠. 제대를 배양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또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그룹들은 이런 그룹도 있어요. 차라리 초자연골 띄워보자. 늑골이 초자연골이거든요. 연골 배양인데 초자연골 띄는 방법, 늑골. 그게 바로 카티라이프라는 개발된 게 있어요. 또 어떤 그룹들은 다 필요 없고 비싸고 필요 없으니까 무릎에 손상된 연골을 좀 띄워가지고 그걸 잘게 잘라요. 자르면은 거기서 세포가 나오거든요. 그걸 뿌리는 그런 방법들도 하고 있고, 방법은 많은 거고, 어떤 나이라든지 또는 직업이라든지 또는 활동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오늘 선택한 방법은 50대 여자하고 부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세 천공을 통해서 물수에 있는 좋은 세포들이 품는 이런 것들하고 아주 극소수의 중간의 조기세포가 연골로 분할시켜 주는데 환경을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 세포들이 편안함을 느껴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바로 스캐폴드를 쓰는데 콜라겐을 쓰는 거예요. 내시경을 보겠지만은 MR 찍으면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이 물이 한 20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이 많다는 것은 염증이에요. 이 염증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우리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것처럼 나쁜 물질이 있어요. 어떤 물질? 연골을 손상시키고 뼈를 녹이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염증을 걷어내고, 근데 이 염증이 오게 된 원인은 바로 연골 손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바깥쪽 연골은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는데 하얗게 보이죠. 연골이 손상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연골 재생을 지금 할 계획이고, 천공을 통한 환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카티스템 이런 거, 카티라이프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비싸요. 카티스템은 약간만 한 바이얼에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카티라이프 늑골을 한 1,5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용 대비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는 않고, 같은 효과라면 조금 저렴한 것들, 천공을 하고 이런 환경 주는 콜라겐을 이용하고 결과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여기 또 한 군데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인데, 연골이 있는 것 좀 보이는, 여기 보면은 이 하얀 부분이 무릎 안쪽에 연골 손상이 의심되고, 앞쪽은 자세히 보니까 연골이 회색으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연골이 이게 정상 연골 부위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가 얇아졌죠. 손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연골이 붙어 있는 것 좀 보이는데, 이 회색이 연골이죠. 여기 이 연골이 회색이 여기 뼈에 붙어 있죠. 여기는 연골 사이 하얀 선이 보이죠. 이거 보이세요? 하얀 선. 제가 MR 찍으면 물이 하얗게 보인다고 했죠. 회색이 연골이고, 이게 연골 열암증 시작이고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면서 설명드리고, 오늘 수술의 목적은 염증 제거해서 좋은 환경 바꿔주고 천공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한다까지 설명드려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수술 설명할 건데 기억나세요? 제가 관절 내시경 한번 유튜브 찍었잖아요. 소체지 3일 만에 한 10,000건 보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냥 설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화면에다가 위 내시경 한 것처럼 무릎 모양을 보기 위해서 전기를 신호를 입력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계가 설치됐죠. 자, 무릎을 보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내고 한쪽 구멍에다가 렌즈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해서 이 무릎의 모양이 저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부분이 저게 이분의 무릎 모양인데, 제가 시작 전에 MR 해보는데 염증이 심하다고 그랬죠. 하얀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이렇게 내시경 보면은 빨갛죠. 보세요. 어때요? 빨갛죠. 그리고 뭐 찌꺼기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연골 손상되면서 연골 찌꺼기가 여기 떠 있는 거예요. 이 연골이 이렇게 자기 무릎에 뼈에 붙었을 때는 자기 걸로 인식을 해요. 무릎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런데 떨어져 나오면은 이 무릎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내게 아닌데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싸우기 위해서 첫 방어선이 있어요. 개식 세포가 있어요. 이게 염증과 균들 잡아먹는 거 나와서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어떤 힘을? 혈관이 잘 안 들어오게 해서 이런 뭐 림프라 같은 모아서 힘을 쌓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니까 이게 빨갛게 변해요.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까 제가 MRA에 좀 떠 있다고 했죠? 정상 연골이 요거예요. 근데 여기 어때요? 하얗죠, 이렇게. 연골 손상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거. 그리고 손상되어 있는 연골 근처에 또 빨갛게 염증들이 와 있고. 그 염증들이 위에만 끝인 게 아니라 옆에도 염증이 쭉 오고 쭉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오고, 그다음에 아까 안쪽도 연골이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하얗죠, 이렇게. 여기도
파여 있고, 그리고 이거 보이죠? 이건 전방 십자인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내시경은 진단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분 무릎은 정상이 아니기 염증 때문에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고 지금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 연골은 어때요? 괜찮죠? 근데 이 찌꺼기도 워낙 많다 보니 다 염증이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워낙 염증이 심하게 좀 와 있어요. 워낙 염증이 심하니까 잘 안 보일 때 일단 제가 염증부터 제거하겠습니다. 염증을 걷어내니까 이렇게 색깔들이 아까 빨간색 대신 이렇게 노랗게 정상으로 나왔죠. 이렇게 걷어내는 거예요. 빨갛게 보면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릎 끝나고 아프니까 피를 뭐 지혈하는 이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지혈을 시켜주고 이렇게 염증을 머리 걷어내고 그리고 쭉 보는 거예요.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어가서 연골 대면 나와버려요. 한양 피가 아프다고 해요. 그 이유가 아까 빨간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쁜 물질 품어대는 거예요. 많이 좋아졌죠? 저 부분은 잘 안 보이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염증을 제거하고 이게 염증도 너무 심하게 제거하면 통증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여차면 염증만 있는 부분을 딱 제거하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게 슬개골이에요. 우리가 무릎에 있으면 걷는 관절이 위아래 관절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골 영역이 많이 와요. 보세요. 이 밑에 연골은 누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딱딱하죠. 이게 정상 연골 강도예요. 그런데 위에 보면 어때요? 물렁물렁 들어가면 보이죠? 이렇게 연골이 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붓기만 한 게 아니라 보면은 연골도 이렇게 손상이 오기 시작하고 떨어져가죠. 그래도 정리를 해주고 나야만이 더 진행이 안 돼요. 보세요. 보이죠? 떠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연로해서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이해들 하시겠죠? 네. 그러면 열을 주면은 떨어진 부분이 딱딱해졌으니까 더 이상 손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염증이 앞으로 올 확률이 적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그냥 놔두고 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렇게 아까 오해 많이 좋아졌죠? 이게 정상 연골 바깥쪽 이런 모양들 깨끗하죠? 딱딱하고 안쪽은 어때? 그냥 봤더니 다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데 무조건 연골 재생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면 못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것은 무조건 서전이 막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을 보고 해야 돼요. 환자의 직업도 봐야 되고 환자의 나이도 봐야 되고 활동을 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앞쪽에 제가 연골이 떠있다고 그랬죠. 여기 앞쪽 부분인데 어때요? 붙어있는 것 같이 보이죠? 이게 근데 어때요? 딱 들어보니까 물로 떠있죠. 구강 연골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떠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떠있죠? 여기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연골 손상이 거의 4기 정도 돼요. 연골 손상 정도가 사기라는 거하고 관절염 사기하고 달라요. 관절염 사기는 전반적으로 SC에서 판단하는 거고 연골은 내시경이나 MR을 봐서 정도 1기는 물렁물렁한 거 2기는 연골 두께 반 이상이 반 이하가 손상된 거 3기는 반이 넘은 거 4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3기 말에서 3기에서 4기 정도 연골 손상을 볼 때 관절염 손상, 관절염은 2기 정도 어렵죠. 의사들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청공술 말씀드렸죠. 미래 청공술. 이게 뭐냐면은 연골 두께가 한 3mm 되는데 밑에 이런 뼈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관절 밑에 아픈 이유는 연골이 손상되면 아픈지 몰라요. 시큰거리는 것은 왜 시큰거리냐면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픈지 모르는데 3mm 밑에 있는 뼈는 아프잖아요. 그 힘이 연골 열화증이 약해지면 연골이 약해지면 힘이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더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연골 손상되면 염증 때문에 더 아픈 거 이런 손상이 때문에 원인을 다 정확히 정리한다. 그 뼈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천곡. 뼈를 천곡 해서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었죠. 그럼 여기서 피가 흘러나와요. 지방 같은 게. 그게 바로 골수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골수예요. 골수. 뼈에 있는 그 피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이런 거. 여기에 줄기세포가 일부 아주 극소 들어있고 또 좋은 세포들이 들어있어서 그 세포들이 좋은 단백질을 풍원해서 연골을 재생한다. 골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천공술을 해서 촘촘하게 잘해야 돼요. 아까 노란 게 나와서 이거 딱 풀면 피가 딱 흐릅니다. 여기 나오는 것 하면 이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덮여요. 클라시라고 하죠. 우리가 피가 지혈되는 것처럼
여기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지혈이 될 겁니다. 저렇게 지혈이 돼요. 그러면 지혈된 안에서 육주가 되면서 연골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연골이 좀 더 잘 생기기 위해서 환경, 스캐폴드 있죠? 그걸 해서 콜라겐 쓸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이 하얀 게 콜라겐이에요. 그냥 콜라겐이 아니고 이제 콜라겐인데 아테로 콜라겐 해가지고 면역이 거부감이 없게 만든 콜라겐이고, 이게 우리 무릎 연골에 있는 이게 연골에 있는 성분을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아까 청동한 부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 덮이겠죠? 그러면 피가 나오면서 이 세포들이 아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안이네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을 줘서 거기서 연골을 만들어라는 거지. 요게 연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경만 좀 없어지는 거고, 연골이 나올 때까지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연골의 세포, 청구관 나온 세포들이 연골을 만든다. 연골 바뀐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빨갛게 나오죠.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이게 피예요. 이런 피들이 나와서 물수에 있는 좋은 인자들이 빨갛게 보이죠. 이거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지혈을 품고 나와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참겨름이 연골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요 시술을 받으신 분의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간단치 않지만 그냥 과정을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물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물기를 다 제거를 해줘야만이 이게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제거해주고 물기를 이렇게, 자, 물기 나오죠?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연골이 잘 나오를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면봉하고 마지막으로 닦아내고, 자, 뿌립니다. 그래서 손을 올려가는 거예요. 나오죠? 이렇게. 천공에서 나오는 세포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거 그냥 나오면 떨어져요. 그것을 의학적 용어로 스캐폴드라고 해요. 그때 연골 많이 하거든요. 나오죠? 빨갛게 보이는 거 세포. 세포들이고, 이 세포들이 지 역할을 잘하고, 네가 할 일이 연골을 만들어야 돼 하기 위해서 연골 성분을 이용해서 환경을 쫙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이해하셨죠? 자, 잘 된 거. 어떻게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사실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의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가능 알려주려고 그래요. 요즘은 환자분들 워낙 똑똑해요. 다 보고 오세요. 보고 오셔서 또 물어보고 이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거고요. 제가 하여튼 여름에 한가할 때 여러분들 좋은 술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고의 3D 뮤직 고용고입니다. 여름이라 수술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 돼서 그 SBF를 뽑는 과정들이라든지 추출하는 방법, 농축하는 방법, 그리고 궁금해하신 거 주사하고 바로 걸을 수 있는지, 아까 환자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잘 모르시니까 주사 맞고 2달 동안 운동하면 안 돼요. 바로 걸어도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지방만 추출하시는 우리 그 전문가 의사선생님이시고, 지방 채취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는 지방 흡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부 같은 데 많은 걸 하잖아요. 그냥 하게 되는데 그거 달라요.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 기만으로 지방 채취하는 경우는 보통 1리터 없죠. 리터도 아니고 그런 것은 이런 어떤 그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은 뽑아 버리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지방을 추출해서 지방 속에 있는 이런 중간에 줄기세포라든지 면역세포, 혈관세포를 농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뽑을 때는 보통 두 군데에 많이 뽑아요. 보통 그 논문이나 보면은 복부에서 많이 뽑아요.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유럽도 복부에 뽑는 이유는 배꼽 근처에 1cm 칼퇴압을 낸 다음에 거기서 지방을 뽑아내는데 뽑는 양이 보통 50cc밖에 안 뽑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50cc 뽑으면 평균적으로 잘 농축하면은 전체 세포수가 한 3천만 개 나와요. 근데 저희가 뽑는 방법은 많이 뽑죠. 그래서 모든 부위가 한 200cc 뽑죠. 저희가 지방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1억 개까지 세포를 뽑아내고 보통 한 6천만 개, 7천만 개 뽑아낼 수 있죠. 보통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것보다 2배 정도 세포를 뽑아내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세포들, SBF 농축된 세포들이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면역세포, 혈관도 많이 들어갈수록 반응이 빨라요. 보통 2달 동안 좋아진다는 것을 빠른 사람은 2주 만에 좋아지는데 이 배꼽에서 하는 경우가
편해 앉아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데 큰 단점이 하나 있죠. 양을 많이 뽑으려면 잘못하다 보면 천공이 된단 말이에요. 드물게 복부에서 이렇게 지방 뽑다가 다음날 막 응급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뽑다가 뽑는 도구가 이 피부가 이 목막이 얇은 사람 뚫고 들어가가지고 복막염이 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정형외과에서는 이 복부보다는 엉덩이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둔부에서 많이 해왔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복부에서 하기도 하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과연 복부에 있는 지방하고 엉덩이에 있는 지방하고 어떤 게 좋으냐?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제가 찾아보고 물어봤어요. 성형외과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복부 쪽에 이게 뭐 또 지방이 뭐 또 낫다 했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복부에서 얻는 지방이나 엉덩이에서 얻는 지방의 양이나 질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와 있죠. 찾아봤어요? 찾아봤구나.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안전하게 하자는 방법이 엉덩이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방법은 설명을 좀 해줄 거 어떻게 해요? 일단은 저희 방법은 이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키트. 네네. 자동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기계들은 지방을 뽑아서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30분 나와요. 양이 50cc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방법 하지 않고 직접 뽑잖아요. 네, 손으로 직접 뽑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뽑아서 한 200ccc 이상 뽑죠. 이상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마취가 필요해요. 수면 마취. 예, 이 복부에서 뽑을 경우는 그냥 부분 마취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을 많이 뽑는데 저희는 마취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술실에서 수면 마취 재워 뽑습니다. 맞죠? 네.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뽑아요? 수면 마취는 깊은 마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내시경 하는 것처럼 잠깐 재우는 마취이기 때문에 지방 뽑을 위치 칼자국에다가 국소 마취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양쪽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칼자국을 내는 거예요. 안 보여주게 칼자국을 낸 다음에 약을 집어넣죠. 네, 투메센트 용액을 집어넣고 투메센트 용액 안에는 이제 물론 저희가 대부분이 물이겠지만 거기 이제 피가 안 나오게 하는 성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저 용액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우선 안에 조직들을 확장시키고 조직을 확장시킨 조직에서 지방을 좀 원활하게 뽑기 위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가 좀 덜 나오게 하는 성분들로 이제 피 출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지방을 뽑으면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덩어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물로 불리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한 20분 정도 불리죠. 네. 불리면 붕 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나와요. 그런데 나올 때 피가 나오지 않게 해서 에피드크린 그렇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뽑을 때 통증을 좀 감소하기 위해서 국소맛이 섞잖아요. 네, 섞습니다. 뽑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제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제 50cc 정도 되죠? 저희가 우선 이게 하나의 50cc 기준이라서 저희가 요거를 뭐 많으면은 한 15개까지 한 분에 넣기도 합니다. 보통 10개 내외에서 15개까지 그렇게 되면 한 500에서 한 800cc 정도 사이를 환자에게 넣게 되고 이게 물을 부풀리게 넣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약을 넣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저희가 용액을 넣은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 부풀린 다음에 이제 저 50cc를 기준으로 저희가 용액을 뽑게 되는데 채취되는 지방은 사실 저희가 넣었던 용액이랑 함께 채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cc를 채취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희가 여기 수술방에서 뽑아내는 용액의 양은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200씩 뽑으려면 더 많이 뽑아야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많이 뽑아서 좋은데 뽑을 때 무작정 많이 뽑는다고 해서 이게 안 좋거든요. 이렇게 복부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잘못되면 천공 때문에 흔하진 않지만 하는 거고 복부 이 엉덩이나 이런 경우는 많이 하다 보면은 여기 근육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이 많이 손상되면은 잘못하면 심장 같은 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맞나요? 네. 그래가지고 꼭 할 때는 이 마취 선생님 계시는 안전한 수술방에서 그리고 하고 나서 저희가 또 병실에 입원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은 지방 뽑는 과정만 설명드렸고 뽑을 때 잠깐만 몇 분 찍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아까 말한 GMP 어떻게 농축하는지 이런 시설을 설명드리고 수술받는 과정 설명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중요한 점은 안전하게 하게 되고 깨끗하게 청결도 가야 된다. 뭐 자꾸 여러분들한테 리얼하게 설명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행히도 여름이라 좀 한가하니까 좀 많이 여러분들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이 채취가 됐고 일단 지금은 뽑은 직후라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넣었던 용액이랑 지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면은 이제 용액이 조금 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지방이 점점 더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양을 뽑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방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비닐에 멸균 상태로 이제 담아서 그 멸균실로 보내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고의 쓰레기TVC 고영구입니다. 오랜만에 수술부스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환자분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나이 관계없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병원 가도 엑스레이 괜찮고 뭐 MR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충격파도 해보고 뭐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뭐 DNA 주사도 맞아보고 프로로 했는데 다 아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요즘 가끔 저한테 오세요. 오늘 하실 분이 이제 진단 내시경인데 이분이 55대 여자분이신데 뭐 지방에 오신 분이에요. 오신 분인데 저희 이제 환자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오늘 이런 촬영을 구하고 하는데 환자분한테 그 말씀을 한 이유는 이분이 아픈데 몇 년 동안 계속 아프신데 통증이 주로 무릎 앞쪽에 주로 계단 오르내릴 때 죽을 때 아프다는 거예요. MRI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어요. MRI 찍으면은 뼈가 검게 보이고 염증이 하얗게 보이고 물이 하얗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어있는 하얀 이 회색이 연골 그러죠. 앞에 실개골이거든요. 회색을 일률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니까 이 연골 사이에 하얀 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시세요? 물이 하얗게 보이고 연골이 회색으로 보인다고 그러는데 연골 두께가 3위 정도 되거든요. 제일 안쪽은 회색으로 보이는데 이 중간에 하얗게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연골 속에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연골 안에 물이 고이는 이유는 연골 성분이 빠졌겠죠. 연골 안에 있는 연골 성분들이 콜라겐이나 뭐 프로테인, 글라이칸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빠지니까 그게 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분이 밖으로 나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연골은 연골에 있는 이런 콜라겐이나 프로테인, 글라이칸은 연골 성분이 아니라 물로 차 있으니까 악하겠죠.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물렁물렁하니까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그 힘이 바로 3mm 밑에 있는 뼈로 가는 거예요. 뼈는 되게 아프잖아요. 뼈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염증이 심해지면 진행돼서 뼈도 약해지고 뼈도 대사가 올 수 있는 이런 과정인데 다행히 이분이 조기에 오셔 3년 고생하셨는데 오늘 진단쟁 해봐가지고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도 해봤는데 아프신 분이 내가 정확히 무슨 이유인가 궁금하잖아요. 아픈 이유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런 내시경이 꼭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봐서 진단도 할 수 있고 가벼운 것은 진단하면서 치료도 가능하거든요. 하면서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내가 왜 아팠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고 또 아픈 부위를 알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같은 거 고칠 수 있게 좋은 거예요. 무릎에 혹시 연골이 손상이 있으면 우리가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 부분에 연골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자세히 피하고 이런 운동을 하러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을 추천하는 것은 슬개골의 연골 연화시 양쪽에 있는 것 같고 진단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치료까지 좀 간다는 것을 해드릴 거고 치료 계획을 설명드릴 겁니다. 환자분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너무 아픈데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다. MRI는 의심되지만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치료액이 뭔지 앞으로 뭘 주의해야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보기로 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 건데요. 이 관절 내시경은 입구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피부에 한 5mm 정도 되는 절개를 해서 기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보통 하고요. 구멍을 만든 다음에 도구를 넣어서 화면을 보는 거예요. 쭉 봤더니 뭐가 돌아다니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뭐가 뼈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뼈가 아까 말한 제가 슬개골 MRI에서 의심되는 이거 보이죠? 연골 연화증 의심되는 부분. 제가 의심되는 건 좀 머리카락 좀 너덜대는 거 보면 좀 이쪽 부분이 의심되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쭉 보고 요 지금 보이는 부분 연골 색깔하고 컬러하고 색깔하고 좀 다르죠?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뭐가 볼록 튀어나왔죠. 이것은 골급, 약간 관절염이 좀 진행되고 있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관절염 보면은 필요 없는 뼈가 생기거든요. 요게 무릎의 안쪽 부분에 있는 위에 뼈, 아래 뼈. 요 보이는 요게 연골판이에요. 뼈는 연골이 걷기 때문에 내시경이 안 보이고 연골이 보이는 거예요. 연골판이 이렇게 연골까지 씌어지지 않아 있고, 보통 여성분이 자르는 뿌리 파일이 여기 터지는 거예요. 여기 터지면은 이 연골판이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퇴행성까지 빨리 오고 연골판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1차 방어성은 연골판이 기능을 해줘야 되고, 2차 방어성이 연골들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뿌리 파열은 없어요. 괜찮고, 연골이 딱딱해야 되는데, 하얗게 보이죠? 이거. 이게 바로 연골 성분들이에요. 연골에 있는 이런 콜라겐이라든지 프로테인 글라이칸들이 연골 딱딱해 하는데, 이렇게 벗겨져요. 연골 성분까지 보면은 이게 관절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무릎 안쪽에 연골인데, 눌러봤더니 좀 볼록 들어가지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괜찮아요. 뒤쪽도 어때요? 볼록 들어가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기능이 있는, 만져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가운데로 왔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전방 십자인데 괜찮고, 이건 뭐 아무것도, 이건 진단 내시경에 손댈 필요는 없어요. 빨간 거 보이죠? 혈관이에요. 관절에 다 혈관들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란 혈관이 막 빨갛게 해가지고 염증이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갔더니 튀겨버리거든요. 여기 뭐 떨어 나오죠? 이건데요. 이 지방들이고, 요 부분하고 여기 떨어 나오죠,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이 정강이 연골 모양이에요. 여기 딱딱한데 괜찮죠? 여기. 그런데 이런 데도 이렇게 물렁물렁한 연골이 전반적으로 실경을 연골이 약해져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파요. 손상도 오기 시작하고 파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골이 제일 약하시니 자세히 보면 이런 결들이 있죠. 여기서 연골 성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릴 때 닿죠. 이렇게 뼈하고 닿는 부분들, 아까 약했던 부분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이 닿으니까 어때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술까지 할 필요, 연골 이완식 1, 2기 정도 보시면 되고, 주사 치료, 연골을 조금 주사로 해서 조금 염증도 가라앉히고 하는 주사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주사를 뭘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릎의 실개골 쪽에 이 안쪽 부분, 이쪽 부분에 연골 열암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골 염증을 좀 가라앉혀주고 하기 위해서 어떤 주사치를 할 건지를 결정할 거예요. 특히 주사치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주사치 계속 강조하는데, 요즘 환자분들은 워낙 60도 건강하세요. 건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 안 하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또 체력 늦추려 하기 때문에 그런 늦추는 연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지금요. 초기에 관절염을 진단해서 조금 늦춰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 주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아시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 연골연화증,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왜 조기 치료가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 거고, 실제로 치료받고 좋아진 것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풀어가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